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한다 종합사회과학습니다. 오늘부터는 중학교 3학년 사회 9단원 글로벌 경제활동과 지역변화 단원을 학습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농업의 세계화와 지역변화, 다국적 기업과 생산 지역변화, 서비스업의 세계화와 주민생활, 이렇게 3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농업의 세계화와 지역변화 단원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농업의 기업화와 세계화의 의미와 배경을 알고 농산물 생산지와 소비지에 끼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여러분, 농업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농업을 살펴보면은 인간과 가축 노동력을 중심으로 해서 한정된 토지에 가족 식량만 생산하는 소량 생산이 가능했죠. 이러한 농업을 우리는 자급자족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농업은 기계와 첨단 산업의 도입, 대규모의 농업, 시설 농업 등을 통해 가지고 농산물을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화와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농산물이 대량 유통되면서 생산을 이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이런 농업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이런 농업을 우리는 상업적 농업 또는 기업적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도 과거와 같이 가난한 농부가 아닌 이제 기업의 경영과 같이 이 하나의 농민도 CEO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농업도 기업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재의 농업은 바로 이 기업적 농업, 이 상업적 농업이 무로 변화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상업적 농업이 세계적으로 발달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기업화된 상업적 농업 발달 지역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상업적 농업이 발달한 지역은 신대륙 지역, 유럽 지역, 열대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대륙 지역 중에서 상업적 농업이 대표적으로 발달한 나라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가 대표적인 국가이고, 자, 유럽 지역에서는 덴마크라든지 네덜란드, 그 이탈리아와 같은 지중해 연안 국가가 비교적 상업적 농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 지역 중에서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일부 국가가 이 상업적 농업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그 상업적 농업에 대한 그 대표적인 이 생산물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대륙 지역은 밀, 옥수수, 축산물이 대표적인 상업적 농업으로 전 세계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으며,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는 뭐 덴마크 하면 낙농업이죠. 그리고 네덜란드 또 원예농업, 지중해 국가 가면은 포도, 올리브, 오렌지와 같은 과수농업이죠. 그래서 유럽 지역은 주로 이제 우유, 버터, 치즈를 생산하는 낙농업, 그 다음에 꽃, 그죠? 화훼, 채소 이런 것을 생산하는 원예농업, 그리고 과수농업이 유럽 지역의 상업적 농업의 작물로 발달을 하고 있으며, 자, 열대 지역에서는 바로 이 커피, 카카오, 바나나 이와 같은 열대성 작물이 상업적 농업으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상업적 농업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신대륙 지역은 주로 풍부한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였고, 유럽 지역은 주변의 그 넓은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대 지역은 플랜테이션 농업 형태로 상업적 농업이 발달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플랜테이션 농업이 뭡니까? 그렇죠. 이 플랜테이션 농업은 열대지방에서 선진국의 자본과 원주민의 노동력이 결합된 이런 이 상업적 농업을 우리는 플랜테이션 농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플랜테이션 농업은 주로 열대지방에서 발달한다. 그 다음에는 열대지방에 있는 국가는 이런 작물을 대량 생산해서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자본과 기술이 없죠. 그래서 이 선진국에서 이 자본과 기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원주민의 노동력은 비교적 값이 싸지요. 그래서 열대지방에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그 다음에 값싼 원주민의 노동력이 결합된 이런 상업적 농업을 우리는 플랜테이션 농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플랜테이션 농업은 열대지방에서 주로 발달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플랜테이션 농업,
즉 열대 지역에 재배된 농업 중에서 요즘 가장 세계적으로 유통이 많이 되는 게 뭘까요? 자,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아마 가장 많은 것은 이동량이 가장 많은 것은 석유이겠죠. 자, 그 다음에 먹거리 중에서 세계에서 이동량이 가장 많은 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커피입니다. 그래서 커피의 주요 수출국은 주로 브라질,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필리핀,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고, 주로 커피의 주요 수입국은 유럽 연합 국가들, 미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한국, 우리나라도 주변에 커피집이 많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바로 주요 수입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참고로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기업화된 상업적 농업 발달 지역,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을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농업의 세계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농업 분야도 이 세계화가 이루어졌죠. 그 의미는 그 농업의 기계화로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면서 또 자유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농산물을 수출하고 수입이 가능한 이런 형태로 농업이 발달한 것을 우리는 농업의 세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농업의 세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역 간의 교류가 증가했고, 그리고 또 생활 수준의 향상, 또 식생활의 개선, 그죠? 요즘 이 식량 작물인 쌀, 뭐 이런 거 잘 안 먹죠. 그래서 이 고기라든지 또는 채소라든지, 그죠? 이제 먹거리가 다양해지면서 이 농업의 세계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농업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결과로 먹거리의 세계화가 이루어졌죠. 뭐 우리나라도 세계 곳곳에 음식을 우리나라가 맛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먹거리의 세계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이 곡물 메이저의 등장입니다. 뭐 곡물 메이저는 그 농업 기업 중에서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대규모 그 농업 기업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곡물 메이저가 등장했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긴 있죠, 그죠?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이 다량의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다량의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을 하면서 토양 오염도 되고 또 식량에 또 그죠 오염이 이루어져서 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주로 이거는 선진국이죠, 그죠? 선진국에서 주로 대량 생산해서 식량을 수출하니까 이 선진국에서는 주로 다량의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대규모의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니까 이 소규모의 자급자족하는 전통적인 농업이 이제는 모두 감소를 했죠. 그래서 이 전통적 농업을 하는 이 토지를 바로 이 곡물 메이저라든지 이런 대규모 그 농업을 하는 이 농민들이 이 토지를 그죠 소유해서 대규모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전통적인 소규모 자영 농민은 감소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주로 개발도상 국가에서 나타나는 문제겠죠. 자, 다음은 또 영향입니다. 이와 같이 농업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의 농업이 고르게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식단의 서구화, 햄버거라든지 그죠? 이런 그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제 우리 식단이 서구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옛날에는 밥, 국, 뭐 이런 것에 주로 의존을 했는데 요즘은 아침은 빵이나 햄버거로 그죠? 이와 같이 그 서구화 식단이 서구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식량 수입 의존도가 심화되죠. 이와 같이 이제 식단이 서구화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자기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산하던 쌀, 밀, 뭐 이런 것은 이제는 소비를 많이 안 하고 주로 육류, 축산, 그죠? 그 다음에는 뭐 빵,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원료라든지 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이와 같이 식량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심화된다는 것이 또 하나 영향이죠.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열대우림 파괴입니다. 자, 아까 열대지방에서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이 이루어진다 했죠. 그래서 이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기 위해서 열대 밀림을 파괴하겠죠.
그래서 열대우림이 파괴되는 이 자연 환경 문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량 가격이 급변하기 가능하죠. 그래서 곡물 메이저라든지 그죠? 이 식량을 생산 수출하는 뭐 이런 것들이 독점이 되거나 그죠? 이렇게 되면서 식량 가격이 급변해 가지고 식량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또 이 가난한 나라들은 식량을 수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기아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일부 국가에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식량 가격이 급변한다는 말은 그 식량들이 이 세계에 무역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위에서 곡물 메이저라는 걸 공부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곡물 메이저는 세계 곡물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을 우리는 곡물 메이저랍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의 카길이라는 이 기업이 세계 제1의 곡물 메이저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날의 농업은 기업화로 됐죠. 그래서 농업이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전통적 농업은 자급자족 농업이었는데 비해서 오늘날은 이와 같이 기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상업적 농업으로 변화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자급자족 농업에서 상업적 농업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죠.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도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식량이 많이 시장이 넓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이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이런 상업적 농업이 필요하게 되어서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업적 농업이 발달했던 지역, 신대륙, 유럽, 열대지방 이렇게 배웠죠. 그죠? 신대륙에 있는 대표적 국가 하면은 미국,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유럽, 그죠? 여기는 밀, 옥수수, 축산물을 주로 많이 생산하고 특징은 충분한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상업적 농업이 발달했다. 자, 유럽은 어떤 국가입니까? 그렇죠. 덴마크, 네덜란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 여기에는 낙농업, 월해농업, 가수농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넓은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발달했습니다. 자, 열대지방에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아프리카가 대표적인 국가이고 기호작물, 커피, 카카오, 바나나 이런 것을 우리는 기호작물이라 합니다. 쌀, 밀 이런 것을 우리는 식량작물이라 하고 커피, 카카오, 바나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호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은 이 기호작물인 커피, 카카오, 바나나를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이루어진다 했죠. 그죠? 자, 플랜테이션 농업은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열대기후에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 그죠? 이게 결합된 상업적 농업을 우리는 플랜테이션 농업이라 했죠. 그죠? 자, 세계 대표적인 커피 주요 수출국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필리핀, 베트남 이런 국가고 브라질이 1위겠죠. 그죠? 자, 커피 주요 수입국은 미국, EU 국가, 일본, 러시아, 캐나다, 한국 등입니다. 자, 미국이 또 커피 수입 1위 국가입니다. 자, 다음은 농업 생산의 세계화죠. 그죠? 농업 생산의 세계 의미는 농업의 기계화와 세계화로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여 자유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로 수입이 가능한 이런 상태를 우리는 농업의 세계화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농업 세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죠. 교통과 통신의 발달, 지역 간 교류 증가,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의 향상, 그 다음에 식생활의 개선, 이런 것들이라 했습니다. 결과로서는 농업 생산의 세계화와 먹거리 세계화 그리고 곡물 메이저 등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농업 이 세계화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농업의 세계에 따른 지역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농업 생산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주로 이제 대규모 상업적 농업이 주로 발달하죠. 상업적 농업은 주로 선진국이 발달하겠죠. 그래서 다량의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이 문제가 되었다 했죠. 그죠? 그리고 농업의 기계화가 당연히 이루어져 있겠죠. 자, 개발도상국은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자, 플랜테이션 농업이 주로 발달했죠. 열대지방에 있는 이 개발도상 국가들은 선진국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했죠. 자, 그러면서 또 어디 됩니까? 이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하면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전통적인 농업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자영농은 감소한다. 그래서 이들은 다 플랜테이션 농업의 노동자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자, 다음은 농작물의 소비 특성의 변화 및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식단이 소비 특성이 어떻게 변했죠? 그래서 서구화가 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 육류, 커피 이런 과일 소비량이 많이 증가됐다. 그러면서 식량의 자급률은 어디다 하락되겠죠. 그래서 수입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량의 생산물을 수입을 의존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세계 각 지역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 그죠?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엄청 비싸겠죠. 그런데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업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바나나라든지 열대 과일을 우리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소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대신 열대 지역에서는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열대림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대림을 파괴해서 열대 농산물 재배 면적이 증가해서 산림 훼손이 이루어져서 환경 문제가 또 있다는 것도 우리가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정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은, 그죠? 가격이 변동이 크다 했죠. 그래서 가격이 폭락할 수 있죠. 태풍이 왔거나, 그죠?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생산자 피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엔 또 가격이 폭등할 수 있죠. 그러면은 또 소비자 피해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가격이 폭락하거나 또는 폭등하거나 이런 가격의 변화에 따른 그런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내용을 설명을 마치고 몇 가지 문제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열대지방에서 선진국의 자본과 원주민의 노동이 결합된 상업적 농업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플랜테이션 농업. 2번 과거 전통농업이 자급자족에 중점을 두었다면 현대농업은 그렇죠. 팔아먹기 위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상업적 농업. 3번 세계 곡물 시장에서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곡물 메이저. 그죠? 곡물 메이저. 4번 세계 최대 커피 생산 수출 국가는 아까 제일 앞에 있었던 게 브라질이었죠. 그죠? 브라질, 인도네시아 뭐 이랬죠. 그죠? 답은 브라질. 5번 농업의 기계화로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여 자유무역을 통해 전 세계로 수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을 일컫는 말. 자, 이게 뭐죠? 그래서 농업의 세계화. 뭐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다국적 기업과 생산 지역 변화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일은 쉬운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모든 일이 쉽지 않죠. 뭐 대부분 일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 힘든 일을 우리는 견뎌야만 무엇을 이룰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일을 견뎌야만 뭔가 하나를 얻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당연한 give and take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서는 안 되겠죠. 자,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상으로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